안녕하세요. 친절한 시형 이제 44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에서 금융교육 진행하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어느 정도 좀 선선해져가지고 다니거나 뭐 하나 좋은 날씨인 것 같기도 한데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지난주는 조금 급했고요. 조금 네. 일이 몰려 있어가지고, 아, 하루는, 잠을 못 잤습니다. 갑자기 음, 연락이 와서, 네, 그냥 단순한 미팅인데 그게 오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네, 이제 자활 관련된 음, 교환을 요번에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네, 미팅을 한대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갑자기 결과물을 갖고 오라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또 네, 그거를 저번 주 금요일까지 보내래요. 이메일로. 그래가지고 오, 어, 한 9시간을 네, 원래 있던 거 편집해가지고 그쪽에 포맷을 보내준 거에 맞춰갖고 보내더라고. 네, 금요일은 거의 진짜 그러셨군요.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어, 아이고, 잠을 못 자니까 뒤통수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네, 그죠. 이제 우리 근데 나이가 또 그런 안 나이더라고요. 된다고, 그렇죠. 진짜 못한다고 그럴 수 없고. 그러니까 뭔가 좀 뜻깊은 일이기도 하고 그런 기관에서 아,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또 큰 기회이기도 한데, 저는 음, 개인적으로 공공기관 이제 교재 관련된 내용은 네, 항상 스트레스였거든요. 음, 그래서 요번에도 또 고민이었는데, 네, 뭐, 어떻게든, 뭐, 그냥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음, 의욕 보이지 말고. 아,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하는 일이 뭐 되게 좀 수요처 발굴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 뭐 기관이나 뭔가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자꾸 일을 벌려다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지난 주말하고 이렇게 해서 자립준비 청년 금융교육을 다녀왔었는데 자립준비 청년들 금융교육이 되게 보람도 되면서 또 그 친구들의 호응도는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여해 줘가지고 아무튼 그 친구들에게 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청년 미래 저축 한번 알아봤는데 조금씩 이렇게 개선 사항이 있고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존의 교재만 믿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좀 알려줘야 되겠구나. 청년 미래 저축 그 70만 원 그거 준비하는 게 지원 금액도 좀 늘어나고 3년만 유지해도 혜택을 주고 신용 점수도 올려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름 좀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는 주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 가지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기사는요, 한국경제신문에 파월 고용둔화 현실화 10월, 12월 금리 인하확률 80% 넘어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페드에서 지난달에 금리를 0.25% 인하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했죠. 지난달에 고용의 증가폭이 되게 좀 쇼크 수준이었다. 반이민 정책에 따른 노동시장도 되게 둔화가 되고 있고, 관세 탓에 일부 상품 가격도 오름세라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고 있는 것 같고, 경기 둔화도 진입해서 일단 성장률 전망치도 좀 크게 해상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되는 것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미국의 4.25% 정도 수준하고요. 한국은 현재 2.5% 금리 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금리를 결정한 배경에는 일단 노동시장의 리스크인데, 노동시장의 리스크는 저희 한국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거죠. 조지아주 갔다가 아주 큰 사건이 겪었던 한국의 노동시장처럼 미국이 지금 반이민 정책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고용시장이 좀 늘어날 것 같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 그거를 커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관세를 올리면서 출발되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일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서비스 부분이 뭐든 일단은 오르지 않겠냐. 어,
뭐 저렴하다 보면 저렴하다가는 그 다른 지역, 다른 이민국의 어떤 불법 체류자들 모든 그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던 것을 제대로 된 미국의 시민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입제를 줄 때 과연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는 당연히 그것이 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장 내에서도 두 차례 인하의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니까 결국은 올 하반기까지는 미국의 금리는 인하가 될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도요. 통화정책 숨통트인 한국은행이라는 9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미 금리차가 1.75%로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폭을 가져가면서 약간의 좀 숨통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통화 정책을 운영해야 됐었는데 사실은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금리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은 한국 내에 있는 외환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 것들에 대한 숨통이 좀 튀어지니까 통화금리를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기준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환율은 때 1387원으로 조금 좀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숨통이 좀 튈 것 같고 집값이라든지 가계대출이 좀 사실은 금리를 내리면은 부동산 시장이 떠서 좀 걱정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잘 관리를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는 미국의 관세 장벽은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 EU에서도 환경 장벽을 쌓고 있다라는 9월 20일자 기사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나라지요. 유럽연합이 최근 8월 10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포장 폐기물 규정에 대한 환경을 내세워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U 의회가 권고지침이었던 뭔가 PPWR이라는 강행 규정을 격상하면서 이제 포장 폐기물에 플라스틱의 사용을 좀 자제하고 도시고용 폐기물을 차지할 포장 비중이 높은데 이런 것들을 좀 순환경제, 재사용, 재활용 수준으로 여전히 되게 좀 낮춰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스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포장재의 유해 화학물질 검증 라벨링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들이 들어가면서 그걸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게 새로운 무역의 규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연금 받는 고령층 절반 여전히 일한다라는 9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일단 연금을 받는 고령층 55세에서 79세의 절반가량이 생활비의 보탬 이유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조사됐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사실은 저희가 말했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고령층의 52.3%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 그러면 연금수의 93%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 문제 때문이겠죠.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54%, 일하는 즐거움이 36%다라고 합니다. 일단 희망 소득 수준은 예상 연금 수령보다 높아서 계속 일하는 월 평균 임금은 200에서 250만 원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고용률이 63%로 연금 수령자보다 아직 되게 높은 수준인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큰 이유로서 일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생활비 때문이라는 것이 되게 안타깝고 물론 일을 하는 것이 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게 생활에 대한 의무적으로 아니면은 물려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제 좀
즐거움과 어느 정도의 좀 뭐 사회 환원과 뭐 이렇게 더불어 사는 이러한 느낌으로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느 정도의 좀 고령층에 대한 노후 준비가 아직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뭐도 요즘 뭐 텔레비전은 다 많이 안 보니까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관련 영상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예, 어제 봤던 것 중에 노량진에 학원이 되게 많은데, 네. 노량진 학원에 이제는 주된 고객이 20대, 30대가 아니고 네. 50대, 60대 중년이다. 실제로 유동 인구 중에 50대, 60대가 더 많대요. 네. 뭐 자격증 이제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다 그러고요. 근데 이제 2차 베이비 부머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 저도 포함되고 소장님도 포함되지만 네. 우리나라 인구 구주 중에 제일 많아요. 네. 90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익숙하죠. 경쟁에. 워낙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본능 같은 거? 근데 요즘 청년들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0대 은둔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흔히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쉰다. 네. 인구 중에 그냥 쉰다 인구가 얼마다. 그러니까 살아온 배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려고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비를 위해서 일을 한다.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얘기니까. 네. 근데 사실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다. 현금을 충분히 모아서 나는 이제 쓰고만 살겠다. 이제 그런 분도 계신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극소수.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고, 네. SNS에서 난 이렇게 놀고 먹어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도 SNS 올리고 유튜브 올릴 때 그거 다 일이에요. 노시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해 주신 기사 말씀드려 주세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기사 중에 주인공은 주택연금입니다. 네. 먼저 보내드린 주택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연금이고, 네. 가장 최근에 하나 더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연금인데, 민간주택연금 얘기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프라임경제라는 곳이고요. 2025년 9월 18일 기사고, 제목이 아하! 든든한 주택연금 알고 보니 물 새는 우산, 이렇게 써 있는데요. 내용을 읽기 전에 제가 우리 팟빵 시작하면서 담당한 분야가 연금이었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 다음에 주택연금까지 제가 다뤘었습니다. 네. 농지연금을 안 했고요. 주택연금을 제가 녹음으로 한 서너 번 하면서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것 같더라. 원래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인데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요. 가입자가 뭔가 부담한다. 근데 그거를 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간다. 라고, 물론 요 최근에 이제 주목받아서 두 가지 기준이 바뀔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이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대표적인 건 베이비 부모와 그 윗세대죠. 네. 1차 베이비 부모가 대표적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1차 베이비 부모는요. 2차 베이비 부모보다 숫자는 적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부러운 세대입니다. 2차 베이비 부모는 중간에 뭘 겪었습니까? 사회초년생의 IMF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이 1차 베이비 부모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요, 상당한 지위까지 올랐을 때 IMF 겪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
든든한 노후의 우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아주 옛날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국민연금을 홍보하는 1988년이겠죠. 광고 누가 찍었을까요? 출범? 봤더니 이순재 씨가 찍었더라고요. 이 못난 놈 하시는 그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운영하는 주택연금제도는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 요즘 이게 많이 좀 신청을 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특히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기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627 부동산 금융 규제, 돈 못 빌린다는 얘기죠. 이후 주택자산 매도보다는 연금으로 활용하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자, 팔면 가장 부담되는 건 양도세겠죠. 기타 등등 세금이 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살 집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집 팔고 그도 현금으로 사용을 하는 게 주거가 안정이 안 되잖아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차라리 이거를 담보 대출 받아서 그 대출 금액 일부를 생활비로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거는 집이 한 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약간 받고 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일반 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는 거죠. 네. 왜요? 뭐 값을 DTI가 걸리잖아. 그렇죠. DTI가. 수입이. 연수비 얼마세요? 물어본다고요. 왜요? 아니 어차피 이건 빌려가는 거니까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빌려간 다음에 상환하는 계획이 있어야 돼. 무슨 소리냐?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은요. 담보대출 받으시고 일정 기간 이후에 어때요? 상환이 시작됩니다. 원금과 네. 이자가. 네. 근데 주택연금은 컨셉이 뭐라고요? 실질은 대출인데 네. 내가 일단은 안 대출을 갚지는 않는다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말씀드렸듯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원래 주택담보대출 자격이 안 되시는 주택은 큰 게 있고 비싼 게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돈을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지난해 기준으로 가입자는 14만 명을 넘어섰고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아니요. 주택연금 시작한 지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면 1년에 10,000명이라는 거잖아. 뭐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이 소중한 거죠. 그쵸. 월 평균 수령액은 122만 원 선입니다. 평균 주택가격은 38,900만 원 수준으로.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서울 특히 수도권 조금 번화한 곳은 거의 가입을 안 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 한 채로 노후를 설계하고 있다. 네. 예. 왜냐하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든든하다고 여겨지던 주택연금 제도에 예상 밖의 허점이 존재한다. 예상 밖이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예. 이게 저희들 지금 녹음한 지 한 7년, 6년, 7년 됐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얘기했다고요. 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라고 얘기했었죠. 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허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 감사원이 밝히는 내용에 따르면 감사원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뒤져도 제대로 된 정보 찾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정보를 짜집기 해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죠. 이런 조건이라면 수수료 이만큼 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알고 시작하셔야죠 라고 말씀드린 게 벌써 6년 7년 지났습니다. 근데 감사하면 힘이 세잖아요. 네. 야 정보 다 가져와봐 라고 했더니 이게 뭐야 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가장 큰 것은 첫 번째 과도한 초기 보증료. 초기 보증료가 뭐죠? 주택가격의 1.5%를 그냥 꼬라박고 시작하는 겁니다. 초기 보증료는 누가 가져갈까요? 주택금융공사가. 왜요? 네.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일이 보증서 주는 거니까. 네. 이 기사를 쓴 요 기자가 좀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주택금융공사가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두 번째는요. 너무 더 보수적으로 적정된 연금 산정 기준입니다. 연금 산정 기준. 네. 여긴 지금 아래쪽에 조금 생략되어 있는데요. 주택가격을요. 가입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답니다. 더 이전 가격,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아하. 무슨 소리입니까? 네. 자기들이 받아가는 초기 보증료는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실거래가가 아닌 작년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아가는 초기 보증료는 비싼 주택의 비싼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네. 연금으로 줘야 되는 금액 계산할 때는 더 예전 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네. 사실 이건 욕할 수 없죠. 왜요? 이게 리스크 관리거든. 자, 주택금융공사는 가입 시점에 주택시세 1.5%를 초기 부족료로 일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이라면 750만 원, 9억 원이라면 1,45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보증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 당연한 거 아니야. 1.9%인데. 문제는 이 금액이 실제 필요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대위 변제 금액이 1,000억 정도 수준인데 뭔가 갚아준 게 있대. 왜? 주택금융공사가 뭘 갚아줘야 되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섰잖아. 보증 섰으니까 그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네. 안 갚은 돈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거죠. 네. 근데 아래쪽 볼게요. 같은 기간 초기 보증료만 1,353억 원 걷었습니다. 여기에 경매 수익과 연 보증료를 더하면 약 2천억 원 가까이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택금융공사가 이리저리 가져간 돈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돈하고 물어준다라고 봤더니 어떤 게 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간 돈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아래쪽에 이상한 얘기 나옵니다. 네. 가입자가 이 돈을 낼까요? 가입자는 언제 돈을 내죠? 나중에. 언제요? 돌아가셨을 때 또는 해지했을 때. 네. 왜? 해지했을 때 그렇죠. 현금으로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경매 건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생현금을 꼬라박는 것처럼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실게요. 보증료율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교해도 격차는 큽니다. 전세보증은 0.2, 일반 보증상품은 0.030에서 0.32 수준인데 주택연금은 일보다 훨씬 높은 1.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복잡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대출을 해줄 때 내야 되는 보증료는 좀 작은 편인데 주택연금을 보증해줄 때 내야 되는 보증료는 되게 높대요. 네. 근데 이게 주택금융공사가 폭리를 취하는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글쎄요. 이걸 폭리를 취한다. 당연하죠. 왜요? 안 갚는 데니까. 가입자는 안 갚아. 네. 갚더라도 언제 갚아요? 20년, 30년, 40년, 올해 40년, 50년 후에 갚을 수도 있겠죠. 사망 후에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그 리스크를 어때요? 금리에 반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세보증은 0.2인데 주택연금은 1.5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나오면서 이 기수가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은 똑같습니다. 맨 아래쪽만 볼게요. 핵심은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가 6년 전에 말씀드린 게 요거잖아요. 누구만 좋다? 국민이 좋다? 국민이 좋은 점도 있어요, 가입자가. 왜?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네. 돈을 융통할 수 있으니까 그쪽 부분. 다른 수단이 전혀 없는 분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제도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본인이 위대하지 않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주택금융공사. 이들이 돈 벌고 또 뭐 한다고요? ABS 날린다고요. 자, 볼게요. 노후의 안전망이라는 일 아래 운영되는 공공제도가 주택연금은 공공제도입니다. 생각보다 큰 비용을 요구하고 이거 지금 생긴 지 언제 됐는데 이제 와서 비용이 크다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요? 초기 보증료가 높다라고만 얘기하신 거는 정말 철이 없으신 거예요. 왜요? 진짜는 따로 있거든. 왜요? 초기 보증료 더하기 연보증료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가입자가 한 번이라도 갚는다고요? 안 갚는다고요? 안 갚아. 그러면 초기 보증료 더하기 첫째 달, 첫 번째 연도의 연보증료 더하기 기차 수수료 더해서 어때요? 안 갚으니까. 이게 원금으로 남고 이것에 다음 해에 또 연보증료가 붙죠? 네. 완전한 복리 효과가 아니고요. 순수한 복리예요. 직선으로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곡선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복리로. 근데 이게 가입 계획이 어떻다고요? 20년, 30년, 50년일 수도 있다고. 그쵸.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뭐 몇십 년 주택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남는 돈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 한 번도 안 갚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발생한 비용을 중간에 한 번도 정산 안 하고 계속 원금에 갚아야 되는 대출원금에 엎어치는 거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항상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습니다. 제도가 좋고 나쁘고에 따질 필요가 아니고 다른 수단이 있냐? 있으면 그거 하세요. 없으면 최후로 이거 하시면서 뭐예요? 불평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마지막 수단이라고요. 모든 리스크는 누가 감당해요? 가입자가 감당합니다. 하지만 중간 리스크는 누가 감당합니까? 정부가. 은행이 감당합니다. 돈을 주는 은행. 리스크는 감당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해가 수수료만 받아먹는 게 뭐라고요? 주택금융공사예요. 물론 사건 크게 터지면 이제 되게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집 어때요? 막 사기치면서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지키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모든 분들이 배짜라 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안정된 시스템인 거죠. 만일 이게 수익성 좋은 사업이라면 왜 국가만 할까요? 민간은 안 하고? 만일 수익성이 좋으면 민간에서 뛰어들 거 아니에요. 저희도 해드릴게요. 국가보다 잘해드릴게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본금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뉴스 케이프라고 되어 있고요. 2025년 8월 29일입니다. 다른 은행도 합니다. 근데 요건 최근에 나온 거라서요. 하나금융, 은퇴 앞둔 베이비 부모, 하나 더 넥스트, 내 집 연금에 관심 화살표 위로. 내 집 연금이 뭘까요? 주택연금입니다. 네. 그러면 원래 주택연금이 있는데 왜 이런 게 또 나왔냐? 이제 중간 제목 보시면 눈치가 이제 딱 오시죠? 베이비 부모의 핵심 니즈. 큰 집 있어요. 비싼 집 있어. 수입이 작아. 나는 생활비 많이 쓰고 싶은데 급여 대신할 정기적 생활비 확보, 자산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은퇴 후 자금 마련 쉽지 않아. 기존 주택연금 단점 보완 12억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 핵심은 12억 초과죠. 그러네요.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연령은 높고 소득은 많지 않아.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한 시니어 세대. 사실은 어때요? 재무설계 잘못한 거죠. 왜? 몰빵했잖아. 아니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줄이고 아니면 이 집을 월세 주고 나는 다른 작은 집으로 옮겨서 생활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택연금이라는 시스템을 모방해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자,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하나 더 넥스트 내 집 연금을 신청해서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다.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도 비슷한 걸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쪽에서는 거의 가입자가 없대요. 자, 새로운 은퇴세대의 베이비부모 부동산 기반으로 노후자산 마련인데 문제의 측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모와 실질적인 노후 준비 미흡. 이 내용 자체가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개인적인 문제이고 이거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왜냐? 현금성 자산을 국가에서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는 어렵지만 결과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치를 챌 수 있는 결과물이 있죠. 가장 이제 확실한 이제 결과물은 노인 빈곤율이요.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가 40에서 50이 일합니다. 10명 있으면 5명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많이 슬프죠. 노인 자살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이유예요. 생활비 부족해서 자살한다? 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생활비 부족하면 어떻게 하든 뭐 알바를 뛰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생활비 부족한데 더하기 건강까지 나빠지면 어떤 생각 들까요? 왜냐하면 건강을 챙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생활비도 없어. 그럼 어때요? 방법이 없어 보이죠.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모 72% 정도가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분들의 특징은 부동산이 비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근데 현금 용성은 안 좋아. 라는 얘기죠. 자,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며, 소유권을 유지한대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상품 수요 높아.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며,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게요. 무슨 소리냐? 안 갚으면은 경매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소유권을 명목상으로 뭐 소유하고 있는 건 맞죠. 그리고 신탁형이라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신탁형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소유권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이름으로 된 집 명목상으로 유지하며 이렇게 해야 맞죠. 소유권 유지가 아니고. 왜요? 소유권 유지락이 나오려면요.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가장 큰 것은요. 양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양도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왜요? 지금 이거 당연히 지금 저당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보유한 베이비 부모는 향후 은퇴를 하더라도 주거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근데 또 지금 현금 흐름이 안 좋으니까 추가적 현금 확보를 위해서 특정 연령 이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희망하고 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왜요? 12억 초과하면 안 받아줘라는 거죠. 그래서 설문에서는 이렇게 니즈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많이 가입하신 영목이지 상품은 주택연금이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거든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돈을 받는데 안정성이 있다. 가장 큰 거는 뭡니까? 죽을 때까지 돈 나온다죠. 종신지급. 기존에 있었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취급했던 거는요. 종신지급이 없었대요. 왜요? 아니 그걸 어떻게 계산해? 그 리스크를 어떻게 지금 감당할 거야? 라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비싼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민간영 모기지로는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규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LTV, DTI, DSR 모두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실행 가능한 대출액이 매우 작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입이 전혀 없어요.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근데 주택이 한 채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은행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안 돼요. 라고 하거나 조금만 해준다고요. 왜? 이런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금융그룹이 지난해 5월, 2024년 5월에 공시가격 12억 초과하는 담보로 영목이전에 지급하는 연금 상품을 연구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종신지급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연금 지급하면서 거주를 보장하고 혹여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상품입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주택연금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좀 작더라도 그래도 받는 분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하나 금융그룹 쪽에서 이 상품 만든 쪽에서 조금 수수료를 높게 보고 주는 돈은 좀 줄이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죠. 왜요? 주택 가격이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나왔던 그런 문제를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품이 정말 좋아요라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민간도 뛰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억이 아니라 100억짜리 주택을 여기 민간 영목이전에 넣을 수 있다면 어때요? 너무 좋겠죠? 근데 어때요? 안 받아주겠지. 왜요? 지금 100억짜리가 10억짜리가 될지 아니면 2억이 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따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12억에서 20억까지도 안 해줄 겁니다. 그 사이에서 이 상품이 아마 이제 소개를 받으실 텐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12억이 아니라 한 20억짜리 집 가지고 있어요. 영목이지 맡기고 싶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그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대부분 현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약간 좀 애매하지만 요걸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은 저도 강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광주 지역이나 전남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노후화가 되면은 가격이 좀 떨어져요. 가격이. 그래서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1, 2억짜리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30평대나 이런 아파트들이.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는 진짜 이게 앞으로 진짜 이 아파트가 계속 가격을 오를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택연금으로 가장 올랐을 때 받아두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대안이 있다면 주택연금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혹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택연금도 한 번은 고려해볼 대상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날씨도 선선해지고 이제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이제 정부 지원, 민생지원도 나오면서 뭔가 활기차게 해보려고 그러지만 세계 경제 흐름은 아직은 밝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래도 뭐 추석 준비하시면서 즐거운 가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